네,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가 제 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완전 랜덤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는 어디로 뛰는지 다 약속된 시퀀스예요. 그래서 뭐 채널이 거의 슈도 랜덤하게 이제 바뀌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에, 슈도 랜덤입니다. 이 슈도 랜덤인데 진짜 랜덤이면 수신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수신자와 약속된 약속 뭐 이를테면 약속 대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뛰어갈 채널에 대한 그 번호를 랜덤하게 보이는 그런 시퀀스로 생성을 하고요. 그건 이제 수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 거죠. 채널 3번에서 만나고 잠깐 통신한 다음에 다시 17번에서 만나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랜덤 넘버가 이제 주파수로 매핑이 돼서 어느 주파수 즉 어떤 채널에서 만나자 하는 그 FC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FC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듈레이터인데 이게 앞서 얘기했던 뭐 곱셈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블루투스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예, 뭐 VCO라는 거 있었죠. 볼티지 컨트롤드 아웃풋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에다 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곱해지는 건 이제 ASK였고 FSK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시그널에 곱하면 안 되겠네요. 그때처럼 VC로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이 주어진 FC를 가지고서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제 완전히 펼쳐진 신호 그러니까 대역이 여기서 이제 B 좁은 B인 반면에 여기서 이제 아주 넓은 데 펼쳐져 있는 B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렇게 넓은 데 신호가 펼쳐져 있는 그래서 어느 한 구역만 들여다본다거나 어느 한 구역만 재밍을 해서는 그 효과를 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음, 여기 보면 이제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가 랜덤하게 보이는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토이 example이라서 그냥 3비트를 가지고 어떤 랜덤 넘버 그러니까 0에서 7 사이의 랜덤 넘버가 되죠. 이거는 이제 5번, 뭐 7번, 1번, 0번, 2번, 6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미 약속된 시퀀스이고 이대로 이제 이걸 인덱스로 써가지고 프리퀀시 테이블을 읽으면은 지금 현재 5번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로 가서 이건 700kHz가 중심 주파수인 그런 채널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요 중심 주파수 FC가 주어지고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밴드위스가 넓은 어,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로서는 이제 밴드가 좁은 밴드에 나타날 수 있는 신호인데 이런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이제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FHSS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과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현재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현재 여러 가지 기술에 쓰이고 있습니다. FHSS는 이제 블루투스에서 쓰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색깔이 왜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 사이클을 말하네요. 사이클 넘버 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이클의 길이가 여기서처럼 뭐 8번에 끝나면 금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이클이 짧으면 되게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처음엔 랜덤하게 보여도 요런 규칙으로 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를 이렇게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도 이제 그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점점점 발달해서 이제 해킹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적군의 탐지, 그러니까 eavesdrop, 그 도감청이나 아니면 제밍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이 됐지만 요즘엔 뭐 전쟁 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보안의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인터페런스를 회피하는 메커니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중에 뭐 굉장히 채널이 많잖아요. 이렇게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클래식과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있는데 두 버전이 있는데 클래식과 로우 에너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79개 채널일 거고요. 이게 아마 40개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절반쯤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79개에서 음, 막 이렇게 뛰다가 요즘에 버전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상태가 다른, 사실은 이 블루투스가 사용하는 그 대역이 와이파이가 쓰는 대역과도 또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는 한 100m, 예를 들면 100m 반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전파를 쏩니다. 근데 블루투스는 워낙에 용도가 이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두 개끼리 통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우스와 컴퓨터라든가 요런 데 쓰는 아주 몇 미터짜리 반경을 가진 그런 통신을 주로 이제 응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쏘는 파워가 훨씬 차이가 나요. 와이파이가 엄청 세거든요. 그럼 와이파이가 이쯤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어, 요즘의 블루투스는 요 부분을 건너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되 요 동네는 파악이 되죠. 가게 됐을 때 영 패킷 전달 확률이 떨어지고 실패가 많다 그러면 요 동네를 피해 버려요. 그래서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호핑을 해서 그 인터페런스가 심한 환경에서도 기기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더 주안점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클래식의 경우에는 초당 무려 1600회 점프를 해요.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고요. 로우 에너지는 좀 천천히 뛰긴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 프리퀀시 허핑이라는 동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은 여기 토 example이니까 되게 짧게 되어 있지만 뭐 여덟 그 채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예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채널 수도 훨씬 많고 그 채널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시퀀스가 다시 반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퀀스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프리퀀시 호핑 스펙트럼 할 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블루투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채널이 79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이 전체 밴드위스는 넓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9개니까 이거 하나가 1MHz거든요. 블루투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뭐 79MHz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은 대역인데 한 번에 한순간에는 여기 하나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통신하는 쌍이 이렇게 쓰고 있다면 다른 통신쌍은 다른 채널에서 놀고 있으면 되잖아요. 얘는 여기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방문한 채널을 안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돌의 확률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꽉꽉 채워가지고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슈도 랜덤 시퀀스가 완전히 서로 다른 패턴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또 다른 친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뭐 이렇게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요. 79개나 되고 그 랜덤 시퀀스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몇만이다 그러면 그 79개의 채널을 서로 비껴가면서 어, 쓰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충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아주 빽빽하게 나눠 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 거가 이제 통신상 1번이라 그러면 그 1번이 쓰는 거죠. 1번이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1번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쓰고, 예?
2번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쓰고, 그죠? 3번은 그죠? 2번, 또 3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근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겠냐?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란 얘기고 꼭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여러분이 그 이어팟 뭐죠? 이어버드 귀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이어버드 두 개가 하나의 블루투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통신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회사 제품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전달해 준 놈도 있고 이렇게 쏘아 준 놈도 있고 한데 좀 다양한데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스마트폰에서 또 귀에 꽂고 듣고 있어요. 무선이에요, 전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떤 시퀀스가 있을 거고 또 얘네들도 어떤 랜덤한 시퀀스가 있을 텐데 이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쓰고 있는 채널 번호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얘가 쓰고 있는 채널 번호랑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잘 비껴가지는 못한다. 가끔 충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지하철에 이거 다 꽂고 있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거나 하면은 서로 충돌하는 때가 좀 많겠죠. 그러나 이제 뭐 블루투스 클래식 같은 경우는 1600분의 1초 동안 충돌하는 거니까 우리 귀에 노티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재전송도 있고요. 블루투스의 로우 에너지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란 픽처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FHSS와 더불어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두 번째 형태가 이제 디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현재도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는 있어요. 특히 이동통신 4G, 5G에서도 일부에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였던 메인으로 쓰였던 것은 3G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CDMA라고 들어보셨나요? CDMA. 여기서 쓰는 방법이 바로 디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공부할 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소개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 역시 밴드위스 어떤 좁은 밴드위스 B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그널인데 스프레드된 시그널 굉장히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시그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놈인데 이거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이게 비트들이고요. 비트를 우리가 이제 DD 컨버전을 통해서 시그널로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데이터고 요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을 보냄에 있어서 사실 요것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하는 요거 비트 아닙니다. 비트가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칩이라고 불러요. 칩.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칩이라고 부르고 전체는 이제 칩스가 되는데 여기 하나 칩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칩. 그래서 이 칩에 해당하는 또 신호가 있겠죠. 이게 데이터라면 칩이 데이터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신호가 있을 텐데 그 신호를 만들어요.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각 그 비트를 뜻하는 신호에 곱해져 가지고 이 신호 곱하기 요 신호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스프레드된 시그널이 나옵니다. 왜 스프레드가 됐을까요? 원래는 이 정도 빈도로 살살 움직이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그널 레이트 S 기억나죠? 천천히 움직여요. 이 시간이 지나면 한 비트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가고 또 그 다음 비트에 나가는 신호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신호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슬로우하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막 요동을 칩니다.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 시그널 레이트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했을 때 그 시그널 레이트가 이 스프레딩 코드의 시그널 레이트 같아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S 프라임이 S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와 비례 관계에 뭐가 있어요? 밴드위스가 있죠. 밴드위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시그널은 좁은 밴드에서 표현되는 반면에 스프레드된 시그널은 굉장히 넓은 밴드에서 표현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건 의도한 겁니다. 이게 밴드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왜? 군사기술이었으니까 뭐 사람이 죽고 난리인데 이게 지금 뭐 대역폭 절약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역폭을 더 써서라도 적에게 들키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전쟁이 이기는 거니까 대역폭을 넓게 써가지고
이제 사실 현실에서 우리의 필요와는 거꾸로 갔던 것이죠. 전쟁 싫으니까. 근데 지금 전쟁 때도 아닌데 이거 아직도 왜 쓰느냐? 보니까 이게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밍에 강하고 그리고 인터페런스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프리퀀시 쇼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넓은 이제 대역을 사용하는 신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텐데 요 코드 있죠. 스프레딩 코드. 요게 매직이에요. 요놈이 가진 어떤 성질 때문에 요걸 잘 써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쓰더라도 통신을 하더라도 서로 간섭이 최소화되는 그런 매직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성공한 것이 3G의 CDMA이고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그 전쟁 때 개발된 그 DSSS 이 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합쳐가지고 기술을 상용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가 돼서 3G에서 이 CDMA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오토고널 다시 말하면 서로 간섭이 없는 게 왜 필요하냐? 이 기지국 이 보면 근데 여러분의 스마트폰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들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스프레딩 코드의 그 오토고널리티 그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성질 때문에 동시에 여러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배운 셰논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기법이 다른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3G에서 우리가 썼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죠. 지금은 이제 4G, 5G는 또 다른 기술을 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된 전쟁을 위해서 개발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기술이 비록 밴드위스는 더 많이 쓰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성질들도 있어서 인터페런스에 강하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제밍 혹은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질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이는 기술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장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끝내고요.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7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7장은요. 제가 완전히 보니까 하드웨어 이야기라서 저는 완전히 뛰어넘고요.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4, 5, 6장을 통해서 특히 4장, 5장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시그널로 옮기느냐 요 얘기했었죠. 여기에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걸로 끝나지는 않죠. 시그널로 끝나는 건 아니고 수신 측에서는 다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4장, 5장이었고 6장은 이제 그 멀티플렉싱과 스프레드 스펙트럼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8장부터는 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슬슬 어디로 올라가는 이제 작업이 되느냐면 데이터 링크로 올라가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계층 처음 그 몇 시간 동안에 레이어링 계층화라는 이야기를 했고 맨 밑에 피지컬 레이어가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 더 레이어가 뭐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과목에서는 이 두 레이어만 배우게 되는데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8장 정도까지 얘기하면 피지컬 레이어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요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문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스위칭, 우리말로 교환인데 8장에서는 이 교환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스위칭 이야기.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뭐 n개의 노드가 서로 있는데 뭐 어떤 마을에 전화기가 n대가 있다고 합시다. 가입자가 n명이라고 하면 그들 각각을 다 연결해 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어마어마한 전화선이 깔려야 되겠죠. 이거 언제 다 깔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마치 우리가 길에서 그 인터섹션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도로가 교차할 때 그 한쪽으로 길이 열리면 뭐 십자로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길이 열리면 이쪽은 막히죠. 빨간불로 막아버리죠. 그러다 또 다음 순간에 보면 이렇게 통과하게 하고 요건 또 막고 하는 식으로 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스위칭을 해요. 스위칭. 그죠? 길이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열렸다 스위칭한다 이겁니다. 그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도시를 다 길로 뒤덮을 수는 없고요. 이제 일정한 수의 길을 낸 뒤에 그것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돌아가면서 쓴다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스위칭 교환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도입을 한 뒤에 크게 두 가지의 스위칭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가 패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서킷 스위칭은 좀 오래된 기술이에요. 우리 전화라는 기술은 19세기 말에 개발됐거든요. 뭐 알렉산더 그라햄 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썼으니까 벌써 1세기가 훌쩍 지난 이런 오래된 기술 아닙니까? 거기서 썼던 게 서킷 스위칭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초기의 전화는 통화자들 사이에 실제로 전화선을 회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서킷을 실제로 만들어 줬어요. 서킷 스위칭.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환국에 왜 그 벽에 앉아 있는 그런 어, 그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교환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 사람이 없어지고 기계식을 지나서 전자식,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다 전자회로를 써서 합니다. 전에는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를 뽑고 다른 또 사용자의 그 선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즉 스위칭을 이렇게 교환수라는 사람이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실제로 회로를 끊었다 이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스위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제 패킷 스위칭이 되죠. 서킷은 더 이상 쓰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형태로 다수의 비트를 한 단위로 묶은 형태로 이렇게 보내는데 마치 십자로에서 차들이 차 단위로 이제 에, 그 잘려서 신호가 바뀌면 이제 차 단위로 자르죠. 그래서 차가 반토막 난다는 뜻이 아니고 앞차까지 가고 뒷차는 이제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가 일종의 단위가 되어서 이제 교통을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킷을 단위로 해가지고 전에는 아예 이제 회로를 연결해 놓고 회로 단위로 했다면 스위칭을 지금은 이제 패킷 단위로 스위칭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이죠. 8.4절에서는 그 스위칭을 해주는 하드웨어인 스위치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 현대의 스위치도 이와 같이 이제 하드웨어의 내부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배울 만합니다. 오브젝트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자, 인트로덕션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에서 온 말이죠. 그 어망 아시죠? 얼기설기 얽혀 있는 어망, 물고기 잡는 그물. 그것처럼 이제 그 디바이스들을 얼기설기 엮은 것이죠. 연결을 시킨 것이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그들 각각을 원투원으로 묶어주는 거는 이제 에,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그죠? n개의 노드를 모두 다 연결하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선은 뭐가 돼요? 2분의 n 곱하기 n-1 되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뭡니까? 오더로 n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n개의 노드인데 연결하는 건 n 스퀘어의 오더로 올라가니까 n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점점
이게 노드의 개수를 훌쩍 뛰어넘는 복잡도를 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스위치를 써서 네트워크의 연결을 위한 복잡도를 훨씬 떨어뜨리고 대신에 이제 원래는 이게 필요했던 n 스퀘어의 복잡도가 필요했던 그 정도의 지금 연결이 원래는 필요했던 건데 그 이제 그렇지 못한 적은 자원을 투여한 것에 대처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위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뭐 스위칭이 쓰이고 있는 뭐 예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A, B, C, D, E, F, G, H, I, J까지 이렇게 한 10개의 노드가 있다고 칠 때 이게 10개를 다 1대1로 연결하는 선을 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해요? 45개의 링크가 필요한데 지금 세어보면 45개는 아니고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17개 정도로 훨씬 뭐 절반 이하로 했죠. 대신에 이제 1대1로 연결했을 때는 필요 없었던 이런 스위치라는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사거리에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 신호등을 제어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스위치라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우리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지금 5개가 놓여 있네요. 이건 이제 토익 example이니까 노드가 10개밖에 안 돼서 뭐 그냥 1대1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n이 늘 때 오더로 n 스퀘어가 된다. 여기 n이 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제 이 스위칭이라는 기술이 처음 개발된 그 전화 네트워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시에 10,000명의 가입자가 있다. 아니 많이 아니고 그냥 1,000이라고 합시다. 1,000명의 전화 가입자가 있다. 이들을 어떻게 1대1로 연결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이라는 기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칭에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 우리가 얘기했던 그 두 개가 있었고요. 뭐 메시지 스위칭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이상해요. 이건 이제 이 책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스위칭과는 달리 패킷 스위칭은 두 종류로 이제 further divided 되는데 뭐냐면 버추얼 서킷이라는 것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킷 스위칭이 있고요. 패킷 스위칭인데 패킷 스위칭은 예, 버추얼 서킷이라는 방식과 데이터그램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패킷 스위칭에서 가능한데 이거는 패킷 스위칭은 서킷 스위칭은 아니기 때문에 서킷 스위칭에 또 좋은 성질이 있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서킷 스위칭을 약간 흉내낸 형태가 버추얼 서킷이에요. 가상의 서킷. 예. 진짜 서킷 스위칭은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한 서킷 스위칭이다 해서 버추얼 서킷이라는데 패킷을 기반으로 해서 저 기술을 만듭니다. 이 버추얼 서킷은 서킷 스위칭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인터넷. 여러분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 프로토콜 과목을 혹시 들으시게 된다면 이 데이터그램 방식의 인터넷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버추얼 서킷 방식도 이 기술이 인터넷에 안 쓰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에도 일부 이렇게 들어가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요건 칼로 자르는 것 같아요.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은. 예. 자, 그다음에 뭐 TCP/IP가 나오는. 예,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이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서킷 스위칭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9분이네요. 그래서 서킷 스위칭은 그 여기 이 말이 나오는데 커넥션이란 말이 나오고요. 자, 커넥션은 이제 두 개의 디바이스, 통신하는 디바이스끼리의 연결인데 첫째 특성이 dedicated예요. dedicated. 요거 연결이 되고 나면 딴 사람 못 쓰, 딴 친구들은 못 쓰는 것이고, 이 dedicated path가 이제 경로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디바이스
여기서 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스테이션 2가 있다고 치고 스테이션 1이 있으면요. 요 이제 물리적인 이제 링크가 있을 거예요. 구리선이든 아니면 옵티컬 파이버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TM이나 TDM 아시죠? 6장에서 배웠던 거를 통해서 요걸 갖다가 이제 세분해 가지고 이제 여러 놈이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터운 밴드위스가 큰 링크가 있고 여기를 이제 조그만 놈들이 들어와서 나눠 쓰게 하는 것이죠. 여기 FDM이나 TDM이나 이런 것들이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 멀티플렉서 보이시죠? 이거 먹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먹스가 되겠고 요게 이제 디먹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는 먹스고요. 요거 이제 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건 디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개 채널, 요 N개 채널을 얘가 이제 제공해주고, 요 물리적으로 들어온 이 N개의 물리적인 통신선에서 들어온 신호를 요 N개 채널에다가 매핑 시켜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 요게 그냥 막 선이 이렇게 가버리는 걸 텐데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 빨간 선은 실상은 좀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녹색 선이 실제 선이 될 겁니다. 이 빨간 선에 해당하는. 근데 이럴 때마다 이 스위치에서 뭘 해줘야 돼요? 여기 1번, 2번, 3번 선 있으면 3번을 이쪽에 뭐 1번으로 연결해라 이거예요. 예? 여기서 3번으로 들어와서 1번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2번으로 이제 2번 이게 바뀌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그냥 왔다고 생각할게요. 1번으로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들어온 것을 여기서는 뭐 2번으로 내보내라 하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2번을 다시 1번으로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스위칭의 요체가 됩니다. 이게 계속 바뀌어요. 이 매핑들은 이 매핑이 동적 매핑이에요. 그리고 신호가 계속 한쪽 길은 빨간불이고 한쪽 길은 파란불이면 폭동이 날 거예요. 그죠? 과장이고. 하여튼 운전자들이 불만이 이게 뭐야 고장난 신호야 막 이렇게 하겠죠. 빨겠다 파랬다 하면서 뭐지 이쪽 교통을 풀어주고 저쪽은 또 막고 저쪽을 풀어주고 이쪽을 막고 하는 식으로 스위칭 되죠.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계속 이런 매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A에서 M으로의 통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예를 들면 그 다음 순간에 B와 C가 또 통신하고 싶다. 여기 이제 여기 B라는 기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B가 저쪽에는 C와 통신하고 싶다. 그랬을 때 뭐 경로를 이렇게 이제 뭐 해준다고 할 때 여긴 뭐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타고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번으로 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 뭐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은데 만일에 여기서 어떤 D라는 노드가 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1번 선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A가 이제 통신이 끝났으면 그 1번 채널을 D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D가 이쪽에 F한테 뭐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전에는 3에서 1로 매핑 시켰는데 이번에는 1에서 뭐 1로 매핑 시키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스위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핑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스위칭을 하게 되는. 물론 이제 스위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디맨드 드리븐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터섹션의 신호등처럼 시간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 스위칭의 요체가 돼요.
그리고 이 서킷 스위칭에서는 이런 그 매핑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실제 어, 회로가 연결되는 것이어서 예, 일단 연결되고 나면 그 경로는 예, 다른 애가 같이 쓰지를 못해요. 패킷 스위칭이라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 끊어서 서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서킷 스위칭은 한번 연결되고 나면 예, 다른 애가 함께 그걸 쓰지 못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다면 전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화가 서킷 스위칭 쓰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같이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A와 B 사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이게 스위치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혼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혼선은 전화 네트워크에서 나온 용어예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사용하지만 혼선이 빚어진다 할 때 실제로 혼선을 저는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화 네트워크가 좀 부실했을 때 그럼 딴 사람 통화가 다 들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쪽에서 들리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그건 아주 이상한 상황이고요. 원래대로라면 나와 통신한 상대방 사이에 이 선은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딴 친구 같이 못 써요. 그래서 서킷 회로가 연결된 것 같은 예, 이제 사실은 전엔 실제로 회로가 연결되었던 것이고 지금의 서킷 스위칭 모델에서는 이제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서킷 스위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에 하나의 예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